오늘 우리는 이번 시즌 가장 공격적인 차 중 하나인 스톤 마틴 MR26을 분석해야 합니다. 이 차는 바르셀로나 테스트에 늦게 도착했지만 매우 공격적인 모습으로 등장했으며 서스펜션의 높이도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는 기술적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볼 것이며 아드리안 뉴이가 이러한 규정 변경 속에서 또 다른 극단적인 차량을 어떻게 개발했는지, 그가 과거 다른 차량에서 실험했던 많은 개념을 어떻게 재현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페라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모든 차 중에서 페라리는 공기역학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모습처럼 보이지만 이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사실 바세르가 말했듯이 이 페라리 SF26의 진화된 버전이 곧 출시될 것이며 다른 차체와 새로운 바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르셀로나 테스트 마지막 날, 즉 5번째 날의 테스트와 함께 모든 것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트랙에서 어떤 자동차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보러 갑시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페르난도 알론소, 샤를 르클레르, 루이스 해밀턴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페라리 SF26에 대해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시작해봅시다. 스톤 마틴 AMR26은 테스트 4일째 오후에 랜스 스트롤이 운전하여 처음으로 트랙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자동차와 새로운 파워 유닛 혼다의 첫 번째, 진짜 쉐이크다운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완전히 검은색으로 된 모습을 보았으며 이는 임시 도색입니다. 공식 발표는 2월 9일에 최종 색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색상을 떠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에스턴 마틴이 어떤 기술적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미지를 보면 누이의 손길이 즉시 느껴지며 자동차는 매우 극단적입니다. 앞쪽에는 꽤 짧고 컴팩트한 노즈가 있으며 앞날개는 비교적 간단하고 평평한 프로필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체는 대신 우리가 많은 단일 좌석에서 보고 있는 경향을 따릅니다. 측면이 아래로 많이 내려가고 뒤쪽에서 꽤 좁아집니다. 페라리에서 이미 보았던 것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메르세데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카르딜의 손길과 페라리에서 아스턴 마틴으로 가져온 카르딜의 영향도 볼 수 있습니다. 측면의 입구는 꽤 작으며 이는 아드리안 뉴이의 전형적인 선택입니다. 공기역학적인 측면에서 매우 강하게 밀어붙이고 매우 공격적인 차체를 갖기 위해 냉각에 대한 중요한 타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측면의 아래쪽 입술이 앞으로 나와 있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2022년과 2023년 사이에 레드불에서 보았던 몇 가지 솔루션을 떠올리게 하는 개념으로 라디에이터 입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시 주목을 끈 또 다른 요소는 매우 높은 장착점을 가진 푸시로드 전방 서스펜션입니다. 이것은 차대와 아스팔트 사이의 하부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내 관점에서 보면 그 전방 서스펜션은 거의 예술작품과 같습니다. 바닥으로의 공기 흐름을 개선합니다. 또한 휠 허브 영역에서는 오래된 브레킷을 연상시키는 솔루션이 보입니다. 2021년까지 사용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규제 시대에서도 다시 유행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규제와 시대에 맞게 다시 검토되었습니다. 에어박스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사실 삼각형 형태입니다. 조종석 위에 매우 뚜렷한 측면 공기 흡입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코브라라고도 불리는 것들입니다. 여기서는 다른 팀에서 온 기술자들의 영향도 보입니다. 아스턴 마틴 AMR26 프로젝트가 내부 지식의 중요한 이전에서 비롯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 아스턴 마틴을 개발하는 데 사용된 지식의 혼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후면에서 나타납니다. 앞서 우리는 엔진 후드 영역에 있는 공기 배출구를 보았습니다. 배 부분이 정말로 보이고 뚜렷한 곳 아래에서 여기서 에드라 누이의 영향이 보이며 모든 공기 흐름이 배 부분에서 뒤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스턴 마틴은 상당히 대담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매우 수직적인 후면 날개 이중 기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차량에서 본 솔루션과는 반대 방향으로 거의 기울어져 있습니다. 특히 후면 서스펜션의 팔 중 하나가 후면 날개의 기둥과 지지대에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기역학을 명확히 고려한 선택으로 효과적인 바닥 효과 시대 이전의 구형 및 단일 좌석 차량에서 이미 보았던 개념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를 들어 레드불 RB16B는 후면 날개 기둥 근처에 매우 높은 위치에 후면 서스펜션 연결이 있었습니다. 후면 푸시로드도 매우 기울어져 있으며 이것도 높은 위치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바닥을 위한 중요한 스트럿이 눈에 띕니다. 전체 지역이 디퓨저의 작업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구되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흥미롭게도 코프르 모터 지역에서는 고전적인 캐논에 대한 극단적인 연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모든 흐름을 후방 서스펜션과 디퓨저로 유도하는 측면 개구부가 있습니다. 이는 더 높은 연결을 가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냉각 요구사항을 더 잘 관리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아드리안 누일리의 이야기입니다.
과거 레드불에서는 단일체 맞게 조정하기 위해 내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에르 와색과의 충돌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일차를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 서로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시기에 레드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펜의 공기 흡입구 디자인에 대한 내부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일리는 언더바이트 개념의 큰 지지자였습니다. 아래 입술이 매우 두드러진 형태입니다. 에이다와 함께 더 강한 효과를 생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후 팀은 피에르 와체트와 함께 다른 방향으로 가기로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영국 디자이너에게 특히 반가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는 이후 레드불을 떠났습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는 이 AMR26이 이 개념으로 돌아온 것을 봅니다. 에이드리안 누일리가 연구한 차량으로 돌아옵니다. 누일리가 만든 것이지 다른 누군가나 다른 공기역학적 개념의 지지자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가 프로젝트의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과거에 개발된 다른 차량에 대한 모든 지식을 담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다른 엔지니어들에 의해 거부된 다른 개념들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명한 공격적인 하단 입술이 있는 공기 흡입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흐름을 후면으로 더 잘 유도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아스톤 마틴 AMR26은 과거에 보았던 많은 개념을 되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아는 누이리에서 설계된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모노포스트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다른 페라리에서도요. 그리고 여기에는 카르딜레의 영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규정에 맞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포뮬러 1에서는 오래된 아이디어를 다시 가져와 재해석하는 것이 결코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올해 페라리가 후방 서스펜션을 재해석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10년 전에 이미 사용했던 것입니다. 종종 최고의 솔루션이 돌아옵니다. 특히 다른 형태로요. 또 다른 흥미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후방의 일부 솔루션 페라리가 수년간 사용해온 기술적 선택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마라넬로에서 온 많은 기술자들이 현재 아스톤 마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연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차량 철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노하우의 이전을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후방에서 명확하게 가능한 한 많은 공간을 확보하여 서스펜션이 디퓨저를 더 잘 작동하게 합니다. 그리고 작은 공기역학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암을 활용합니다. 따라서 서스펜션이 작동하고 기계가 공기역학에 맞춰 작동하며 그 반대는 아닙니다. 여기에 느일리의 역사적인 철학도 더해집니다. 차체는 가능한 한 좁게 설계됩니다. 그리고 공기역학적 요소로서의 전면부를 매우 공격적으로 사용합니다. 유체 역학을 극대화하고 후방 영역으로 보내기 위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개 상단 과 하단 사이의 압력을 매우 정밀하게 제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차를 보면서 에이스톤 마틴이 지금까지 더 공격적인 포뮬러카를 구상해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트랙에서 본 다른 포뮬러카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프로젝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에이스톤 마틴이 강하게 출발하여 세밀하게 작업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반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진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레인에서도 볼 아스턴 마틴입니다. 물론 그들은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이지만 기술 패키지는 이렇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뒤에 있는 이름에 너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델 누네의 매조가 있고 사람들은 항상 즉시 걸작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실은 항상 트랙이 말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아스턴 마틴 MR26은 이미 이번 새로운 시즌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흥미로운 차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솔루션이 그들이 희망하는 대로 실버스톤에서 작동한다면 아스턴 마틴 회사에서 우리는 정말로 아스턴 마틴이 중요한 도약을 하고 공식적으로 톱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아델 누네이의 과거 자동차에서 가져온 많은 솔루션이 있습니다. 맥라렌에서 사용했던 삼각형 에어박스, 라디에이터의 입구는 아래쪽이 더 돌출된 형태로 2022-2023년 레드불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레드불 RB16B에서 가져온 후방 서스펜션과 매우 높은 위치의 푸시로드 서스펜션 장착으로 하부를 비워두어 공기 흐름을 증가시키는 후방 서스펜션도 있습니다. 즉, 누네이의 많은 아이디어가 매우 공격적인 하나의 프로젝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기 흐름을 후방으로, 즉 디퓨저와 후방 서스펜션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 펜스 영역에 있는 배기구가 있는 것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전방 서스펜션에서 페라리의 많은 솔루션이 채택된 것을 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즉, 암의 위치뿐만 아니라 펜스의 일부에서도 공기 흐름을 후방구로 유도하기 위한 펜스 내부의 경사도 있습니다. 과거 페라리에도 존재했던 아래로 향하는 이 선은 현재 에이스톤 마틴에 있는 카르딜레이 개발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아스턴 마틴에 존재하는 다른 팀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보고 있으며 이 아스턴 마틴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지만 극단적이지 않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아스턴 마틴은 매우 극단적이며 그리드에서 본 다른 차량들보다 훨씬 더 극단적입니다. 또한 뉴이어가 극단적인 언더컷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보이며 이는 뉴이어가 레드불에 있을 때의 차량들에서는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는 라디에이터도 형상이 다르며 모두 중앙에 위치하지 않고 더 수평적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코카콜라 구역도 메르세데스의 그것처럼 그렇게 좁지 않고 예를 들어 페라리의 그것과 더 비슷합니다. 따라서 냉각 부분이 펜스 영역에도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매우 좁은 라디에이터 입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을 배출하기 위한 부분은 펜스의 통풍구에 존재하며 이 두 개의 매우 인상적인 측면 공기 흡입구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에이드리안 뉴이어가 그의 차량의 공기역학적 관점에서 사용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작품, 걸작, 예술 작품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아스톤 마틴에 대한 것입니다. 외관상 정말 아름답고 매우 극단적입니다. 진짜 문제는 엔진, 아스톤 마틴에 대한 파워 유닛의 적응입니다. 따라서 아스톤 마틴 AMR26에 대한 혼다 파워 유닛이 진짜 핵심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많은 신뢰성 문제를 겪을까요? 이것은 아스톤 마틴에 대해 더 깊이 분석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들은 가까이에서 살펴봐야 하며 그래서 그들에게는 많은 주행거리와 데이터 수집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혼다 엔진을 사용하는 유일한 팀이기 때문에 다른 팀들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팀들은 그들의 엔진을 사용하는 고객팀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혼다 엔진이 아스톤 마틴에 잘 통합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바르셀로나 테스트에 늦게 도착한 이유는 조립 문제 때문이며 그래서 혼다 파워 유닛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차량이 신뢰성이 있어야 하는지, 엔진 성능 측면에서 우수해야 하는지, 공기역학적 측면에서는 꽤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 테스트의 5일째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바레인으로 가기 전에 차량 작업을 시도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오전 중간 뉴스는 오스카 피아스트리의 맥라렌이 모든 차들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네 번째 날 동안 맥라렌은 오스카 피아스트리와 함께 48바퀴를 돌았고 작은 점화 문제를 겪었지만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이 새로운 차량들은 규정 시대에 있어 다양한 맵을 실험해야 하므로 젊음으로 인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호주 선수는 이미 소프트 타이어를 장착하고 1.7센사로 임시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이번 주 전체에서 가장 빠른 랩은 아니며 그 기록은 메르세데스의 러셀에게 남아있지만 여전히 흥미로운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팀이 신뢰성과 데이터 수집에만 집중하고 있는 반면 맥라렌은 메르세데스처럼 성능 기준을 찾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차량의 기본이 이미 꽤 견고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바로 뒤에는 맥스 베르스타펜이 있으며 그는 드디어 레드불과 함께 다시 트랙에 나왔습니다. 사실 레드불 RB22는 며칠 전 아자르 사고 이후 정지해 있었고 이 사고로 인해 차량의 후면이 파손되어 팀은 거의 밤낮으로 차량을 재조립해야 했습니다. 이제 맥스는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는 하루 전체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이 새로운 세대의 차량에 익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현재 그의 최고 기록은 1.18.5로 약 1초 정도의 차이가 나지만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작업 프로그램과 연료 하중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르셀로나 테스트에서는 시간 기록을 보지 않습니다. 올리버 버먼의 AS에서도 좋은 신호가 오고 있으며 그는 계속해서 랩을 돌고 있고 베르스타펜의 기록에 매우 근접해 있습니다. 이는 특히 엔진 측면에서 흥미롭습니다. 페라리 고객팀들은 큰 문제 없이 주행거리를 쌓고 있으며 마라넬로의 파워 유닛이 꽤 견고한 기반에서 출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샤를 르클레르는 페라리에서 그의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SF26은 주로 더 단단한 타이어와 롱런으로 주행하고 있으며 시간 기록을 노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전 중반에 르클레르는 1.18 아래로 내려갔고 심지어 지난 며칠 동안의 메르세데스 기록에 근접했습니다. 그는 미디엄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아직 소프트 타이어를 장착하지 않았습니다. 신호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더라도 차량이 파일럿의 요구에 잘 반응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에스턴 마틴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에스턴 마틴 MR26은 오늘 진정한 작업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정지 전에 몇 바퀴를 돌렸지만 어제는 몇 가지 젊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페르난도 알론소는 1분 22초와 1분 23초를 넘는 매우 높은 시간으로 주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차량과 특히 새로운 혼다 파워 유닛에 대한 기본 점검을 하고 있으며 다른 팀에 장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첫 번째 몇 킬로미터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수집과 신뢰성 검증만 하고 있습니다. 랩타임이나 주행시간을 기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목표는 단순히 문제없이 작동하는 차량으로 바레인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트랙에서는 보타스와 함께 캐딜락, 가슬리와 함께 알핀, 보르텔로와 함께 아우디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독일 팀이 여전히 가장 적게 돌아다니고 있으며 다른 팀들에 비해 주행거리에서 아직 조금 뒤처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아침에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바로 주행 회전수입니다. 실제로 레드불은 드디어 주행거리를 쌓아가고 있으며 페라리와 알파로머는 중요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팀이 이 쉐이크다운, 이 테스트를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마무리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여전히 테스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완전히 다른 프로그램, 일부 경우에는 출력이 제한된 엔진, 알려지지 않은 연료량, 비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용된 타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앞서 있는지 정말로 이해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맥라렌이 긍정적인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다는 점이며 며칠 전 메르세데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레드불은 정지 후에 격차를 좁히고 있으며 페라리는 특히 신뢰성 측면에서 견고해 보입니다. 아직 에스톤 마틴이 새로운 차의 진정한 테스트를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평가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가치의 사진은 나중에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차가 예상대로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단계일 뿐입니다. 오늘 막스 버스타펜을 트랙에 복귀시킨 레드불의 기계팀의 훌륭한 작업은 에이잘 사고 이후 모든 후면이 파괴된 상황에서 차를 재조립하고 버스타펜이 오늘 트랙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혀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해냈고 이는 레드불 포드 파워 유닛에 대한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페라리 측에서도 문제가 없이 자신의 파워 유닛에서 주행거리를 계속 늘려가는 좋은 신호도 중요합니다. 네, 그들은 더 단단한 타이어로 주행하고 롱런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는 신뢰성에 더 집중하고 엔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정한 성능은 특히 페라리에서 더 나중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세르도 말했듯이 페라리 SF26의 더 발전된 버전이 올 것이며 눈에 띄게 다른 차체와 약간 더 극단적인 스타일, 우리가 원한다면 에스턴 마틴의 스타일에 가까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극단적인 라인을 가진 자동차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수정된 바닥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멜버른 전에 도착할 것이므로 페라리 내부의 전반적인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페라리 SF26은 하루 만에 약 800km를 주행했으며 네 번째 날에 총 174바퀴를 돌았습니다. 오전에는 루이스 해밀턴과 함께 85바퀴, 오후에는 찰스 클락과 함께 89바퀴를 돌았습니다. 기술적인 문제 없이 거의 매끄러운 하루였으며 예정대로 프로그램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어떤 빠른 랩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마침내 조건이 건조했습니다. 온도는 여전히 꽤 낮지만 페라리는 거의 전적으로 더 단단한 타이어인 C1과 C2로 작업했습니다. 매우 분명한 신호로 그들은 시간을 측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타이어, 차량의 행동, 그리고 특히 새로운 파워 유닛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프레데릭 바세로가 하루가 끝날 무렵 강조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개념은 간단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성능을 보지 않고 신뢰성과 학습에 집중합니다. 첫날에 복잡한 비가 온 후 페라리는 드디어 지속적으로 주행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주행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이제 분석할 데이터의 산을 가지고 있으며 공기역학, 기계 에너지 관리, 타이어 행동, 파워 유닛 등 많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바세로는 항상처럼 신중했지만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잘 진행되었지만 길은 아직 멀고 진정한 작업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날들에서의 한계가 종종 박스에서의 보급을 위한 잃어버린 시간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만약 가능했다면 페라리는 아마도 더 많은 주행을 했을 것이며 이는 차가 문제없이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의 진정한 목표는 기술 체크리스트를 가능한 한 빨리 완료하고 모든 시스템이 예상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며 트랙 데이터와 시뮬레이터 데이터를 상관시키고 엔지니어들이 세팅과 개발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성능을 진정으로 살펴볼 시점은 그 이후에 올 것입니다. 바레나 테스트부터 우리는 몇 번의 빠른 랩 시도를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주로 파일럿들이 예선 시뮬레이션에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절대적인 시간을 찾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곳에서 진정으로 무엇이 중요한지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페라리는 이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을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킬로미터, 데이터 및 신뢰성, 선원도, 열정도 통제되지 않은 것도 없지만 체계적인 작업입니다. 새로운 규정과 많은 기술적 불확실성으로 시작하는 시즌에 문제없이 돌아가는 차로 출발하는 것은 마라넬로에겐 아마도 가능한 최고의 소식일 것입니다. 테스트의 2단계에서 드라이버들의 얼굴도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바세르의 얼굴, 그리고 우리가 보았듯이 해밀턴도 매우 흥미로운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는 오전에 85바퀴를 돌았고 테스트의 네 번째 날에, 그리고 우리는 그를 보았고 웃고 있는 모습을 보았으며 작업이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작년과 비교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테스트가 페라리에게 매우 나쁘게 시작되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올해 신뢰성은 페라리에게 유리한 점인 것 같습니다. 많은 킬로미터가 수집되었고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는 에너지 관리와 시뮬레이터 데이터와 트랙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많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두 가지 매개 변수이며 특히 이 새로운 세대의 차량에서 그렇습니다. 르클레르 자신도 페라리의 기술 기반이 견고하다고 확인했으며 신뢰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페라리 엔진을 장착한 모든 팀이 600바퀴를 완주했으며 이는 파올라, 유나이트 페라리와 함께 정말 많은 수치입니다. 문제없이 말이죠. 우리는 단순히 전기 문제로 인한 정지를 보았습니다. AS에서 말이죠. 또한 루이스 해밀턴의 상황도 보았는데 그는 아침에 트랙에 나왔을 때 매우 미끄러운 트랙 조건과 아스팔트 온도가 5도 이하인 상황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게 그랑프리를 치르기에 이상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잘 이해하실 겁니다. 이는 물론 차량을 테스트하고 신뢰성을 시험하기 위한 한계 조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일반적으로 주행할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페라리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바세르가 말해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르셀로나 테스트에서 특정 A를 보았고 그곳에서 신뢰성을 시험했습니다. 차량은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 눈에 띄게 훨씬 더 간단합니다. 우리는 바레인에서 훨씬 더 극단적인 B 버전을 볼 것이며 공기역학적 관점에서 더 날렵한 공기역학적 외관을 갖추어 후면의 흐름을 더 잘 안내할 것입니다. 성능을 더욱 추구할 수 있을 것이고 멜버른 전에 새로운 바닥도 등장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매우 안심이 되는 소식입니다. 차량이 진화할 것이고 많은 잠재력과 개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기반으로 한 견고한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발전시키고 개선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아스톤 마틴 AMR26에 대한 의견, 아마도 지금까지 본 가장 공격적인 차일 것입니다. 바르셀론에서의 5번째 테스트 달의 시간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알려주세요. 바세르, 르클레르, 해밀턴에 대한 의견도요. 페라리 SF26에 대해, 페라리가 만든 일반 프로그램에 대해 요즘 여러분을 설득하나요? 아니면 아닌가요? 현재 페라리를 어떻게 보시나요? 다른 팀들과 비교해서, 그리고 경쟁자들이 만든 작업 프로그램에 대해 여러분의 모든 댓글을 읽고 답변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항상처럼 좋아요를 남기고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모든 포뮬러 1 관련 비디오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페라리 관련 비디오도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